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안녕하십니까, 김우성 PD입니다. 땅은 정직하다라고 합니다. 콩을 심으면 콩이 나고 팥을 심으면 팥이 나니까요. 선거의 계절입니다. 20대 국회의 농사를 위한 일꾼을 뽑는 시기. 정직한 땅처럼 뽑힌 사람들도 뽑힌 이유에 맞는 일을 열심히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해봅니다. 오늘은 농림수산식품의 미래를 책임지고 있는 AT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리더죠. 김재수 사장 스튜디오로 직접 모셔서 다양한 관련 정책과 이슈들 들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2016년 4월의 첫날 금요일입니다. 김우성의 생생경제 지금 시작합니다. 이 시각 주요 경제 뉴스 브리핑. 네, 이 시각 주요 경제 소식들 전해드립니다. 경제뉴스 브리핑입니다. 15개월째 이어지던 수출 감소세 조금 완화되는 모양새입니다. 잠시 후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현대증권 결국 KB가 실전 팔기 끝에 새로운 주인이 됐습니다. 뉴스원 최명현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최 기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15개월째 수출 감소. 이제는 뭐 놀랍지도 않을 만큼 계속된 감소세였는데 조금 달라진 점이 있네요. 감소 폭이 줄어들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좋은 것을 찾자니 이런 거 아닐까 이런 생각 들고요. 최전 기록으로 수출이 감소세를 보이긴 했는데요. 이 감소폭이 한 자릿수로 줄어들었다라는 점에서 약간 위안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산업통상자원부가 3월 수출 잠정치를 오늘 발표를 했는데요. 429억 8천만 달러, 작년보다 8.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5개월 연속 감소 최전 기록이고요. 작년 12월이 마이너스 14.3, 1월이 마이너스 18.9, 2월이 마이너스 12.2 이렇게 두 자릿수로 계속 감소를 했었는데 4개월 만에 한 자릿수로 줄어들었다는 점에서 조금 그나마 위안을 삼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작년 말까지만 해도 해가 바뀌면 수출 실적이 좀 다시 돌아서지 않겠냐 이런 기대를 했는데 올해도 조금 마이너스세는 이어지고 있고요. 저유가가 가장 큰 원인으로 이렇게 집목됐었는데 올 들어서는 중국이나 이런 신흥국의 경기 침체 우려가 더 크게 반영되고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네. 산업부는 3월은 그나마 좀 선방을 했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 한 자릿수로 줄었다는 점하고 이 몇몇 품목을 빼고 나면 일평균 수출액이 2개월 연속 상승세를 보였다고 합니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선박이나 유가 부분인데 네. 이런 게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60%가 넘거든요. 요거를 뺀 나머지 분야의 수출액, 일평균 수출액을 봤더니 1월이 13억 1천만 달러, 2월이 14억 6천만 달러, 3월은 14억 8천만 달러 이렇게 점점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특히 3월에는 스마트폰이라든가 삼성이나 LG의 그 신제품들이 나오면서 그런 스마트폰, 무선통신기기 좀 수출이 좀 많이 늘었고 유가도 좀 완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앞으로는 좀 더 나아지지 않겠나 이런 희망 섞인 그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조선, 철강, 석유화학 계속 경제 위기로 꼽히고 있는데 이걸 제외하면 그래도 좋아진다라는 좋은 점을 발견한 뉴스였던 것 같고요. 소비자 물가지수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1%대 상승률이라고 하는데 이 전년 동월 대비로는 상승한 모양새네요. 그렇습니다. 1%대면 뭐 그렇게 높은 편도 아니고요. 또 아주 낮은 편도 아니고 좀 애매합니다. 근데 전체 물가지수는 1%대여서 그나마 좀 괜찮은데요. 밥상 물가, 이 네. 식품 관련 물가는 꽤 큰 폭으로 올라서 사실 이 장바구니 물가는 좀 와닿지는 않으실 겁니다. 네. 이 통계청이 소비자 물가 동향을 발표를 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전년 동월 대비 1.0%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월과 비교하면 0.3% 하락 이렇게 나타나고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014년 12월이 0.8이었는데요. 그 이후에 11개월 동안 0%대를 계속 기록을 했었습니다. 근데 작년 11월, 12월에 1.0, 1.3, 올 1월에 0.8, 2월에 1.3, 1%대로 유지를 하고 있어서 조금 안정된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밥상 물가, 장바구니 물가는 꽤 큰 폭인데요. 신선식품 상승률이 2개월 연속 상승을 하면서 지난달엔 9.7% 상승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37개월 만에 최고치인데요. 2013년 1월 20.5%였는데 그 이후에 최고치입니다. 신선 채소가 17.6, 마늘이나 생강 같은 기타 신선 식품은 42% 정도나 올랐고요. 양파는 2배 올랐고 배추 86%, 마늘 47%, 파 49% 어마어마하게 좀 올랐습니다. 이런 그 식품류가 전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전체 물가는 낮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체감하는 부분에서는 꽤 물가가 오른 것으로 이렇게 보이고요. 이런 농산물이나 석유류를 제외한 근원 물가 상승률은 1.7% 상승으로 그렇게 나타납니다. 지출 목적별로 이게 다 와닿는 부분일 텐데요. 식료품, 음식, 숙박, 교육, 의류, 신발, 보건 이런 것들은 다 올랐고 교통이나 수도, 전기, 연료 이런 것 등이 좀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서비스도 집세나 공공 서비스, 개인 서비스 모두 좀 오르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예, 얼마 전에 현대경제연구원 발표 자료를 저희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밥상 물가가 오를수록 물가가 낮아도 또 저소득층은 힘들어지는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 같습니다. 자, 현대증권의 새 인수자 KB금융이 7전 8기라는 표현이 참 재미있습니다. 번번이 인수에 실패를 했었는데 이번엔 성공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옛날 얘기하면 이 KB금융 국민은행이 지주회사인데 여기서 우리은행도 먹으려고 했었고 외환은행도 먹으려고 했었고 대우증권도 먹으려고 했었고 다 빅딜마다 다 유력한 후보였는데 네. 번번이 실패하다가 이번에 현대증권을 가까스로라고 표현할지 다행이라고 표현할지 인수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이 됐습니다. 네. 현대상선이 이제 유동성 위기를 겪으면서 현대증권 보유하고 있는 지분 22.5% 정도를 매각을 하려고 내놨고 KB금융하고 한국금융지주 두 군데 또 사모펀드 한 군데도 서 있었는데요. 유력한 네. 곳은 이 두 군데였는데 아주 근소한 차로 KB금융이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이 됐습니다. 어제 밤에 통보를 했고 제 다음 주에 계약을 맺어서 약 5월이나 6월 정도에 인수 절차가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지금 증권업계에서 1위가 대우증권을 최근에 인수한 미래에셋증권이 예. 자본금 기준으로 5조 8천억 원 정도 되고요. NH투자증권이 4조 5천억 원 정도. 이번에 현대증권과 KB투자증권을 합친다면 자기 자본 3조 9천억 원으로 업계 3위가 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네, 인수 가격이 한 1조 초반대라고 지금 알려져 있는데요. 네. 정확한 숫자는 공개는 하지 않았는데 지금 현대증권의 시가총액이 약 1조 6천억 원 정도 되거든요. 네. 22%를 1조에 산다고 했으니까 꽤 높은 값을 준 것으로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모펀드에서 써냈던 가격은 약 7천억 원 정도였는데요. 꽤 과감하게 이렇게 투자를 했다. 이렇게 네. 예상이 되고요. 현대그룹은 이제 현대상선이 자본 잠식이 되면서 좀 유동성 위기를 겪었는데 예상보다 조금 높은 값에 이걸 팔게 되면서 좀 자금에 좀 숨통이 트인 것으로 이렇게 평가를 되고 있고 현대증권 입장에서도 만약에 한국금융 쪽에서 한국투자증권하고 합쳤다 그러면 겹치는 분야가 많아서 구조조정이 많았을 텐데 KB랑 합쳐지면서 구조조정을 덜 하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좀 환영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예, 가까스로가 아니라 정말 아슬아슬하게 성공한 것 같습니다. 오늘 뉴스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뉴스원 최명용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자, 오늘 증시는 시간 관계상 저희가 생략했는데요. 코스피는 1977.57포인트, 22.28포인트가 빠지면서 마이너스 1.12포인트로 마감이 됐고요. 코스닥은 2.31포인트 상승한 690.69포인트로 마감됐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이 서로 다른 양상으로 끝났는데 오늘 원달러 환율 조금 주목할 만합니다. 13포인트가량 올라서 1154원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경제 탐구 생활. 네, 생생경제 1부 마칠 때 퀴즈, 선물, 상식 함께하는 경제 탐구생활 항상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정답 맞춰주시면 알칼리수로 건강해지는 내 몸 A수 알칼리 생수 한 박스 선물로 보내드리고요. 2016년 매주 목요일 응답하는 여행 스케치의 가로수길 콘서트 나무야 공연 티켓, 대학로 최고의 스테디셀러 수상한 흥신소 공연 티켓 선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답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945 우물정 0945번 문자와 스마트폰 앱 예스로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수출 감소 급격하게 떨어지다가 조금 완화되고 있다 이런 소식도 전해드렸는데 우리나라 경상수지는 48개월째 흑자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예전에도 소개해드렸는데 이게 기분 좋은 흑자는 아닙니다. 수출보다 수입이
많다.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로서는 반가운 소식 같지만 단순히 수입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수입과 수출이 동시에 감소하면 흑자는 흑자인데 이른바 이 흑자가 됩니다. 앞자가 더 붙습니다. 예, 정말 경제가 잘 돌아가서 유리하게 생긴 흑자가 아니라 일종의 버는 것도 파는 것도 다 좋지 않아서 흑자가 생긴다라는 건데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실제로 자주 쓰는 말입니다. 정답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YTN 라디오 캠페인 물 없는 한라산, 물 없는 제주 바다를 상상할 수 있나요? 제주의 아름다운 자연과 풍경은 깨끗하고 건강한 물이 있기에 가능합니다. 제주를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건강한 물은 우리의 몸과 마음도 아름답게 만들어줍니다. 건강한 몸과 마음을 지키는 이유, 아름다운 물을 사랑하고 지키는 일에서부터 시작됩니다. YTN 라디오 아름다운 물 캠페인은 광동제약과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와 함께합니다. 삶을 위한 생생한 라디오 경제 YTN FM 김우성의 생생경제. 최근 저물가에 서민들은 더더욱 힘들다는 인터뷰 이번 주에 저희가 전해드렸습니다. 이 소비 물가 중에서 주거와 식비의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분석을 내드렸는데요. 아무리 어려워도 줄일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식탁 물가, 생활 물가죠. 이 식탁 생활 물가 안정과 유통 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건강하고 알뜰한 국민 먹거리 살림을 책임지고 있는 분입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김재수 사장 직접 스튜디오에 모셔서 다양한 이야기 전해드리겠습니다. 사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김재수입니다. 네, 이 농수산식품유통공사 지금 전라남도 나주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먼 길 또 서울까지 오셨는데요. 어떠셨습니까? 예, 저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영문 약자로 AT라 하고 있는데, 네네. 저는 2014년 9월에 네. 광주 전남 공동혁신도시인 나주에 네. 소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일들은 이제 나주에서도 하고 또 상당 행사 같은 거는 또 서울에서도 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예, 매주 월요일 김시아 대리 덕분에 많은 분들이 이 AT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대해서 잘 알고 있지만 사장님께서 스튜디오에 오셨으니까요. 직접 한번 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우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명칭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농산물 유통 개선을 하는 업무, 즉 직거래를 활성화한다든지 이 시장 기능을 활성화한다든지 이런 기능도 하고 그다음에 네. 수급 안정, 네. 즉 농산물의 이 가격에 지나친 폭등이나 폭락을 방지하면서 수요와 공급을 잘 맞추어 나가는 수급 안정 정책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고 최근에는 본격적인 개방에 대비해서 수출을 역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수출 업체에 대한 여러 가지 자금 지원과 동시에 농산물이나 수산물, 식품의 수출 제품들을 해외에서 전시도 하고 판매도 하고 홍보도 하는 그런 기능을 하고요. 그다음에 식품 분야 특히 전통식품을 비롯해서 각종 우리 가공식품 분야에 대한 여러 가지 업체 지원이라든지 홍보, 마케팅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하고 있는 준정부 기관입니다. 즉 정부를 대신한 공기업으로 준정부 기관이라고 하고 있는데 저희 한국농산식품유통공사가 설립된 것은 지금부터 49년 전인 1967년에 굉장히 설립이 되었습니다. 역사가 굉장히 오래됐네요. 역사가 네. 오래된 그런 기관입니다. 아, 예. 많은 분들 들으시면서 무릎을 탁 치셨겠지만 정말 농수산식품에 대한 모든 일을 책임지고 있다 이렇게까지 보이는데요. 사장님께서 지난 2011년 10월 사장으로 부임한 이후 3년 임기 가득 채우고 또 지난해 연임하셨다고 알려졌습니다. 그만큼 또 성과가 좋으셨기 때문일 텐데요. 평생 이 분야에 또 헌신한 분이시더라고요. 예, 어땠습니까? 예, 실무자 때부터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사무관, 과장, 국장, 기획조정실장 등을 거치고 또 산하기관장도 하고 또 외청장, 농촌진흥청장도 하고 차관을 거쳐서 저는 2011년 10월에 AT 한국농산식품유통공사 사장으로 왔습니다. 꼭 정부는 아니지만 공기업으로서 여러 가지 이 정부를 대신한 여러 가지 기능을 많이 하는 공기업을 맡아 보니까
정부에 있을 때와는 또 다른 여러 가지 이 많은 역할이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고 네. 또 이런 업무 추진에 있어서 많은 창의, 혁신, 변화 이런 것들을 앞장서서 해야 되는 기관이구나 하는 것들을 알았습니다. 특히 뭐 정부보다는 오히려 국민들의 눈높이나 피부에 와닿는 일은 공기업이 하고 있습니다. 네네. 공기업하기 때문에 공기업의 이 여러 가지 업무에 있어서 국민의 이 눈높이에 맞게 하고 또 사명감과 투철한 여러 가지 어떤 자세, 투명성 뭐 이런 것들을 해서 고객들에게 감동을 주고 국민의 입장에서 올바른 그런 기능을 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만은 네네. 저희들도 나름대로 또 여러 가지 허리띠를 졸라매고 여러 가지 변화도 하고 원래 설립 목적에 알맞는 여러 가지 이 수출 촉진, 소득 증대, 유통 개선, 수급 안정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도 정부 경영 평가에서 우리가 A를 받고 뭐 했습니다만은 네네. 그러나 뭐 아직까지도 많은 국민들은 공공기관이나 공기업에 대해서 제대로 역할을 잘 하지 못한다는 그런 부정적인 인식도 많습니다. 네. 그래서 늘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좀 혁신적인 마인드로 제대로 일을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예, 뭐 농림수산식품 분야뿐만 아니라 사실 경제학 박사시거든요. 여러 가지 국민 생활 경제에 도움이 되는 얘기 이런 책임감으로 또 이끌고 있다 이런 설명도 해주셨습니다. 지난 3월에 동경식품 박람회 다녀오셨다고요. 여기에 대해서 좀 관심이 있는 분들이 많으시던데요. 이 푸덱스 재팬에 다녀오셨다라고 하는데 어떤 성과가 있었습니까? 예, 3월 초에 동경에서 개최되는 동경식품 박람회가 푸덱스 재팬을 하고 있는데 아시아권에서는 가장 큰 박람회고 네. 원래 25번째의 박람회입니다. 네. 78개국에 약 한 3,200개 사도 참여했는데 여기 박람회를 가보면 식품이 어떤 트렌드를 가지고 있는가. 앞으로 우리나라가 일본에 수출을 하고 또는 전 세계 시장에 수출하기 위해서는 우리 농산물이나 우리 수산물이나 우리 식품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겠는가 하는 네네.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일본에서 이번에 개최된 박람회의 주요 테마라고 할까 이것은 건강과 미용 헬스 앤드 뷰티라는 것이 이 네. 키워드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강과 미용에 알맞는 여러 가지 우리 농산물이나 식품이나 수산물을 만들어서 수출을 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현재 우리 이 글로벌한 관점에서 식품의 어떤 세 가지 큰 키워드 또는 트렌드라고 보면은 웰빙입니다. 네. 첫째가 웰빙이고 둘째는 간편, 네. 편리해야 된다. 그다음에 셋째가 퓨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좀 어떤 특색을 가지고 있는 우수한 제품이라 하더라도 이런 웰빙, 간편, 퓨전이라는 이런 트렌드를 잘 맞추어서 제품을 만들어서 수출 시장을 개척해야 된다고는 생각이 들고요. 이번에 푸덱스 재팬에서도 뭐 이런 것을 많이 보고 우리 업체들의 우리가 88개 업체가 또 우리 한국 업체 참여했습니다. 네. 그래서 많이 도움이 됐고 또 그 행사 기간 중에 일본의 그 위생협회와 네. 저희들이 MOU를 체결해서 네. 우리가 대일 수출할 때 식품 위생이나 검역이나 이런 분야에서 좀 불편이나 또는 불합리한 그런 규제를 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협약도 체결했고요. 그다음에 일본의 수입 업체들과 MOU를 체결해서 우리 한국의 청년들을 좀 일본의 수입 업체가 많이 좀 채용을 네. 달라는 그런 행사도 했었습니다. 그 외에 뭐 요리 이 시전 시식 행사도 하고 했는데 어쨌든 우리 식품이나 우리 농산물 수출을 하는 분들이 글로벌한 관점에서 세계 시장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국내에서는 그런 변화 트렌드를 잘 이렇게 알려주고 또 공기업에서는 해외 시장에 나가는데 전시나 박람회나 수출하는데 지원을 이런 트렌드에 맞게 네. 이렇게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요즘 사실 뭐 텔레비전만 틀면 온통 이 식품과 또 음식들이 아주 그렇습니다. 대세인데요. 뭐 먹방, 쿡방이라고 해서 연일 네. 그런 그 음식 요리 관련 프로그램이 많이 나오는데 이것은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그런 트렌드가 있습니다. 예, 이 부분 뒤에서 저희가 또 여쭤보겠지만 일자리까지 이렇게 또 직접 가서 얘기하고 또 나누고 오셨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세계적인 흐름이라든지 또 활동을 보시면 올해 이 AT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방향 어떤 것일까 좀 궁금해들 하실 텐데요. 예. 저희 AT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생산 이후에 유통, 수급, 식품, 수출 이런 것을 역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은 올해는 특별히 세 가지 어떤 신사업을 추진하자 해서 신수출 전략을 추진하자
네.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농식품 수출이 81억 불 정도였는데 우리가 네. 앞으로 100억 불을 조기 목표를 좀 달성을 하자 해서 나라별로 차별화된 수출 전략도 추진하고 네. 대중동 시장도 이렇게 개척해서 본격적으로 진출도 하고 그다음에 수출 그동안의 추진 정책도 좀 새로운 관점에서 차별화하는 그런 여러 가지 대책을 좀 추진해 나가자 해서 네. 신수출 전략을 추진하고 둘째는 신유통 대책을 추진하자. 그동안에 우리가 유통 구조 개선을 함에 있어서 단계 축소라든지 또는 시장의 제도 개선에 중점을 두어 왔는데 이제는 인터넷 또는 모바일 시대에 알맞는 여러 가지 직거래 플랫폼을 만들자 해서 저희들이 네. AT 스마트 스튜디오라는 그런 1인 방송 체제도 좀 구축을 해놓았고 네. 그 외에 로컬 푸드라든지 직거래 시장을 좀 많이 만들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세 번째로 저희들이 신수급 정책을 하자 해서 수급 정책의 핵심은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다 라고 해서 수급 관리의 종합 시스템을 구축하자. 그다음에 또 사전에 우리가 계약 재배를 시범적으로 해서 선제적으로 변화에 좀 대응하자는 등 여러 가지 신사업 전략을 올해 좀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신수출, 신유통, 신수급 예, 여러 가지로 우리 경제뿐만 아니라 또 이 생활 경제도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이 중점 사업 세 가지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 이 스마트 스튜디오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사실 요즘 세대가 바뀔수록 소통이라던가 또 유통에 대한 관심들도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가능할 텐데 이 스마트 스튜디오도 이런 건가요? 좀 어떤 내용인지 좀 더 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습니다. 농산물 유통 단계를 축소하자는 것이 그동안에 역대 정부에서 많은 노력을 해왔는데 네. 이 물리적인 과정과 단계를 줄이는 것이 이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네네. 이것이 우리나라의 다품목 소량 생산되는 농산물 생산 구조와도 관련이 있고 또 시장에 종사하는 많은 사람들의 어떤 생존 네. 어떤 행태와도 관련이 있어서 물리적인 단계 축소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제도 개선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홈쇼핑을 이용한다든지 뭐 이런 것을 통한 단계의 축소를 하고 있는데 거기다 저희들이 이 아이디어를 낸 것이 현재의 어떤 유통 환경은 1단계 유통 시스템이다. 즉 네. 스마트폰이라든지 기타 1인이 직접 촬영해서 바로 쏘아주는 이런 네. 유통 환경으로 변해가고 있다. 그러니까 생산자와 소비자를 바로 연결할 수 있는 직거래 플랫폼 같은 것이 필요하다는 관점으로 네. 스스로 콘텐츠를 제작해서 바로 SNS나 블로그나 손쉽게 여러 가지 이 분산 또는 송출할 수 있는 체제를 우리가 구축하는 시설을 저희 AT센터에서 네. 만들어 놨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과다한 유통 비용도 줄이고 또 신유통 패러다임에 부합하기도 하고 유통 마진이 현재 유통 마진과 비용이 현재 한 45%를 차지합니다. 네네. 소비자가 지불하는 가격의 45%가 기본적으로 유통 마진으로. 예, 네. 그런 비용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줄일 수 있는 아주 네. 효과적인 방법이다라고 했는데 현재 시범적으로 이렇게 실시하고 있는데 굉장히 호응이 좋고 이것이야말로 온라인 즉 인터넷 1인 방송 시대에 알맞는 새로운 유통 시스템이다라고 현재 네.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이용해서 사진을 찍어 가기도 하고 네. 또는 동영상을 촬영해서 바로 이렇게 올리기도 하고 하는 그런 이제 상황인데 매우 반응이 좋아서 저희는 관계부처와 협력을 해서 시도 전반에 걸쳐서 좀 확대해 나갈 그런 계획을 가지고 네. 더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예, 방송 듣고 계신 청취자분들 요즘 해외 직구 많이 하시죠? 직구하지 마시고요. 이 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스마트 스튜디오 통해서 한번 직거래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트렌드 여러 가지를 실제로 현장에 반영하고 계신데 앞서 말씀해 주셨지만 산지 또 산지 도매상 중간 도매상 굉장히 많은 유통 구조를 줄여서 새로운 혁신을 해보겠다. 그다음에 사실 더 큰 문제가 수급 문제입니다. 가격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게 사실은 수급 불균형이나 이런 문제인데요. 방금 말씀하셨지만 수급에 대해서도 좀 새로운 대책을 내놓겠다라고 하셨는데 어떤 것들이죠? 예, 우리 소비자들이나 국민 여러분께서 특히 그 농산물은 왜 이렇게 수급이 불안정한가? 네. 뭐 예를 들면 배추, 파동도 그렇습니다만은 그런 것이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다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어쨌든 최근에는 농산물 자체가 기본적으로 수요나 공급을 정확하게 맞춰가기는 어려운데 조금만 변화가 있으면 가격은 급등하든지 급락을 하는 것이 네. 비탄력적인 농산물 시장의 특성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여기다 또 기후 변화, 네. 기상 이변 같은 것도 많이 더 이렇게 가중이 돼서
급등과 급락을 굉장히 더 촉진하는 그런 결과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제도적으로 수급 파동을 좀 막기 위해서 제도적으로 저희들이 마련한 것이 수급조절위원회라는 기구를 만들어서 네. 국내 수급 상황뿐만 아니라 해외 수급 상황을 종합적으로 정보를 취합을 해서 수급조절위원회라는 20명의 각계의 위원이 들어와서 네. 시장 상황을 분석하고 이거 부족하겠다 싶으면은 수매를 더 해놓고 네. 남겠다 싶으면 빨리 방출을 한다든지 막 기타 여러 가지 이 시장 상황에 알맞는 선제적인 수혜 비축 시장 격리 이런 것들을 선제적으로 추진하는 그런 위원회를 만들어 놨습니다. 네. 그래서 그 위원회 중심으로 잘 미리 좀 대응하는 것도 있고 그 외에 수급 정보를 좀 이렇게 신속하게 분산하고 정확한 정보를 좀 입수하자. 농업 분야도 빅데이터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네. 구축된 빅데이터를 신속하게 전파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네. 판단으로 수급 정보 공동 플랫폼도 만들어 놨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동시킨 결과 현재는 가격 변동률이 수치적으로 점검해 보면 과거 예년에는 평균 16% 정도 변동이 있었는데 네. 지금은 12% 정도로 4%포인트가 네. 줄었습니다. 가시적으로 줄었고 또 현재는 변동폭을 더 줄이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 시험적으로 좀 계약 재배를 우리가 좀 해보자. 계약 재배요. 예. 네. 계약 재배도 우리가 시범적으로 하고 그 외에 우리 수입, 수매 비축, 방출하는 이 사업 자체도 시기가 중요하니까 시기를 탄력적이고 시장 상황에 맞게 신축적으로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이 제도적인 방안도 강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네. 현재 뭐 가시적으로 보았을 때는 옛날보다도 파동은 많이 줄었는데 그런데 네. 파동 자체는 조금씩 있습니다. 네. 자, 수급조절위원회를 두고 또 여러 가지 빅데이터를 통해서 선제적인 대응을 통해 안정화를 취한다. 최근에 양파 논란이 됐었지만은 뭐 그렇게 큰 문제 없이 지금 좀 마무리가 돼가고 있는데 그런 대책들이 세워져 있습니다. 한국과 중국 FTA 발효 얘기로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여러 가지 농민들의 걱정이 아주 큰 사안이었고요. 중국이 큰 시장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농수산 식품 산업에 있어서는 큰 위협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말씀하셨지만 수출 확대 같은 이 공격적 전략도 취하겠다 하셨는데 앞으로 어떤 전략으로 이 한중 FTA 부분을 좀 대처해야 할까요? 예. 그 뭐 한국과 중국이 참 역사적으로나 또 지리적으로 여러 분야에서 우리가 중국과의 교역을 정대해야 될 그런 그 위치에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금년부터 한중 FTA가 본격적으로 이제 발효화되는 그런 시기를 맞이하기 때문에 중국 시장에 그동안에는 1차 농산물이 많이 수입돼 들어오는 네. 그런 것에 대한 막는 데 치중했다 할까요? 그래서 네. 뭐 그런 입장이었는데 이제는 중국 시장도 우리가 수출을 하자. 즉 공격적인 시장으로 생각해서 새로운 블루오션으로 인식해서 네. 중국 시장에 많이 내다 팔자는 관점에서 정부가 많은 노력을 해오고 있습니다. 네. 중국의 어떤 식품 시장 규모 자체도 1조 달러가 넘는 시장입니다. 네. 약 우리나라 화폐로 하면 약 1,200조 원이 되는 네네. 거죠. 그래서 그런 큰 시장이니까 우리나라 농산물이나 우리나라 식품이나 우리나라 수산물을 13억이 넘는 중국 시장에 1조 달러가 넘는 중국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시키는 것이 네. 앞으로 우리 농업의 큰 과제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열심히 이 중국 시장 개척에 노력을 해왔고 나름대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네네. 지난해 전반적으로 수출이 조금 줄었습니다마는 중국 시장을 상대로 해서 대중국 수출은 13억 5천만 불로 전년에 비해서 5%가 늘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가능성을 많이 보이고 있는 네. 상황이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난해마다 중국의 관광객 좀 욕을 하고 있습니다만 600만 명이 또 들어오고 있는 네. 이런 상황인데 과거에 중국을 상대로 저희들이 전시회나 박람회나 각종 이런 마케팅 중심의 전략을 펴왔었는데 지난해는 저희들이 알리바바 그룹의 마윈 회장도 초청해서 네. 우리가 중국의 이 어떤 온라인 시장에 한국 유통구조에 식품, 한국 식품관도 이렇게 만들고 또 칭다오 중국 청도에 우리 농산식품의 물류센터를 개장을 했습니다. 네. 작년에. 그래서 그런 것들이 대중국 본토에 우리 식품이 중국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거점을 구축해 놨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많이 활용이 되고 그 외에 그동안에 하고 있던 단순 어떤 홍보를 벗어나서 문화와 접목한 마케팅 저희들이 K푸드 페어라고 우리가 이름을 네. 지었습니다만은 단순히 우리 농산물이나 식품을 광고하고 홍보하는 행사를 넘어서서 우리 문화와
같이 융복합한 그런 행사를 작년에 많이 했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 결과 우리가 중국에 지난해 5% 이상 수출이 늘어났는데 앞으로 이런 기조를 바탕으로 해서 본격적이고 또 대대적으로 대중국 시장 개척을 하기 위한 특단의 노력을 좀 해야 될 것이고 우리도 그런 정책을 여러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예. 뭐 지금 수출 상황이 어렵다라는 뉴스 저희가 항상 생생경제 시간에 보내드리고 있는데 이 농수산식품 수출 관련해서는 중국에서 또 신장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것 이런 전략과 노력들이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그 지방 정부 공무원들은 한국산 분유만 사다 먹는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식품에 대한 인식이 한국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다라고 볼 수 있겠죠, 사장님. 그렇습니다. 중국 소비자들이 한국 식품, 한국의 특히 그 한국 식품이 안전하고 네. 깨끗하고 또 품질이 좋다는 인식을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특히 우유, 생우유를 포함해서 뭐 조제 분유도 그렇고 네네. 우리의 그 식품과 우리 특히 가공식품에 대한 이미지가 현재는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네. 이것을 잘 활용해서 지속적으로 고품질의 네. 이 제품을 만들어서 중국 시장을 좀 진출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이게 단순한 식품이나 뭐 이런 문제가 아니라 사실 경제 성장에 있어서 큰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는데요. 농식품 화훼 분야에서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다양한 노력들을 또 기울이고 있는 걸로 알고 계십니다. 어제 저희 이 중점 진단에 나오셨던 연세대 경제대학원 김정호 교수도 향후 미래는 농업에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정주영, 뭐 이병철, 제2의 정주영, 제2의 이병철은 농업 분야에 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셨는데 이 일자리 창출에도 큰 효과가 있겠죠. 지금 노력하시는 부분도. 예, 그렇습니다. 지금 뭐 일자리 문제가 국가적인 큰 과제인데 특히 청년 일자리 문제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네네. 수치로도 뭐 12.5%의 그 실업률을 보이고 있어서 청년들이 굉장히 애로를 겪고 있다고 생각하고 저희들이 그런 일자리 관점에서 나름대로 특별히 만들어낸 것이 최근에 저희 공사가 에이토랑이라는 그런 식당. 에이토랑이요? 예. 네. 에이티 레스토랑이라고 줄여서 에이토랑이라고 했고 그다음에 이 에이티움. 네. 네. 에이티가 싹을 틔운다라는 네. 뜻으로 에이티움이라고 명칭을 붙였는데 현재 우리의 꽃 소비가 10년 전에 비해서 반으로 이렇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네. 과거에 한 1인당 2만 5천 원 정도의 소비를 했었는데 지금은 14,000원 정도로 줄었고 네. 또 외국 수입 것도 많이 들어오고 네네. 화훼의 생산 규모도 좀 줄어드는 그런 위치에 있어서 이제 생산 규모를 현재와 같은 꽃 판매 방식으로서는 생활용 꽃 소비가 안 되겠다. 네. 한계가 있다 해서 생활용 꽃 소비를 늘리고 그다음에 젊은이들의 다양한 상상력, 네. 아이디어를 좀 모아서 꽃가게를 만드는 것이 바로 에이티움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현재는 청년들이 다양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페트병을 이용해서 꽃을 만들어서 네. 파는 방안 또는 낱개로 파는 방안 또 다양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해놨는데 굉장히 이 기성 세대들의 발상과는 다르게 아주 참신한 디자인도 많고 제품도 많고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것들이 좀 활성화되어서 꽃 소비도 늘어나고 청년 일자리도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했는데 지금까지는 굉장히 성공적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에이토랑. 네. 에이토랑은 그 청년 대학생들이 들어와서 자기들 식당을 운영하는 겁니다. 네. 저희 공사는 기본 주방 시설만 갖추어졌고 학생들이 조를 짜서 들어와서 3주 동안에 원재료를 가지고 뭐 요리를 하고 네. 가격도 자기들이 정하고 계산도 뭐 자기들이 하고 이익금도 나누어 가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3주 동안 이런 트레이닝을 함으로써 창업에 대한 성공과 실패를 직접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실패를 줄이고 성공 사례를 만들어 나가서 아주 외식 창업을 했을 때 실패하지 않도록 하자. 네. 근데 지금까지 6개 대학이 들어와서 이렇게 거쳐갔는데 네. 거쳐간 많은 학생들이 굉장히 고마워하고 네. 창업에서 이런 문제는 이렇게 고쳐나가야 되겠다. 마케팅은 이렇게 해야 되겠다. 홀 서빙은 이렇게 하면 손님들이 싫어하니까 이를 고쳐야 되겠다 하는 것을 몸소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뭐 이런 것을 좀 확산시켜 나가고자 하고 있고 지자체와도 협의를 좀 하고 있습니다. 예, 거의 실질적인 인큐베이팅을 다 해주신다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예, 창업 인큐베이팅 시설로 지금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요즘 이 셰프가 되는 게 아주 젊은이들한테 인기 있는 직업이고 꿈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이 AT에서 직접
젊은 셰프들을 길러내셔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여러 개 대학에서 거쳐가고 있는데 그 대학 출신들 가운데서 명 셰프들도 많이 있어서 네. 앞으로는 그런 유명한 명 셰프들을 초청해서 이른바 원포인트 레슨도 좀 받도록 하자. 네. 그런 아이디어로 가지고 발전시키고 있고 또 이런 것들이 이 주변에서 우리 이 기존의 어떤 발상을 뛰어넘는 네네. 새로운 도전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많은 효과를 거두고 있고 또 여러 대학에서 좀 참여하겠다고 해서 네. 이렇게 신청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답답한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는 것뿐만 아니라 꿈을 이뤄주는 일까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언뜻 듣기에 이 젊은 셰프들이 한국의 농수산식품을 가지고 중국에 가서 직접 셰프들이 여는 A토랑을 열면 어떨까 이런 상상도 해봤습니다. 자, 이제 시간이 뭐 벌써 이만큼 지나갔는데요. AT 앞으로는 중장기적으로 어디로 가야 할지 좀 마지막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저희 AT는 기본적인 뭐 수출, 수급, 유통, 식품 분야에 대한 핵심 역량에 집중함과 동시에 네. 국가적인 과제인 청년 일자리 창출에도 다양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고 현재까지 성과도 많이 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압이라는 조직을 만들어놨는데 네. YAFF, Young Agri-Food Fellowship. 네. 저희 이 명칭으로는 농식품 미래기획단이라는 명칭으로 이렇게 해놨습니다. 네. 농업, 식품, 유통을 전공하지 않은 타 전공의 많은 학생들도 모여서 식품 산업의 미래가 어떨 것인가, 네. 또 앞으로 식품 분야 일자리를 어떻게 창출해 나갈 것인가 이런 네. 것들을 서로 정보를 나누고 또 자료를 주고받고 하는 그런 조직인데 현재 국내 한 2,500명, 해외 500명 해서 약 3,000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선후진국을 막론하고 다양한 청년 학생들이 모여서 미래 일자리와 또 미래의 농식품 산업이 어떻게 가는가를 고민을 하고 있고 네네. 또 그런 방향에 우리가 지원을 해주고 있는 조직인데 저희 AT는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핵심 업무에도 역점을 두고 일을 하지만은 미래 세대인 네. 청년들과 함께하는 그런 조직으로 공기업 역할을 해나가야 되겠다.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많은 현재 미래 학자들이나 서구 선진국의 지도자들이 농업을 미래 성장 산업으로 네네. 알고 있습니다. 짐 로저스 같이 세계적인 기업 투자가들도 향후에 농업이 가장 유망한 네. 업종이다라고 하고 있고 농업이 미래를 여는 열쇠다라고 사르코지 전 프랑스 대통령도 강조하고 있고 네. 많은 그 외국의 지도자들이 농업이 가져올 미래의 고부가치 신성장 동력 산업으로서의 가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네. 우리나라도 현재 농업의 중요성을 이제 인식을 하고 이제 먹는 농업을 벗어나서 새로운 신소재 농업, 일자리 창출하는 농업, 신성장 농업, 고부가치 농업으로서 인식이 되고 IT와 BT, NT 등 각종 첨단 과학과 기술이 융복합돼서 새로운 산업으로 탈바꿈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은 근데 대부분 농업이 먹는 농업, 과거에 네, 생산 농업에 치중해 있는데 앞으로 농업의 이런 가능성을 좀 보시고 많이 성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정말 이 뿌리에서 미래를 본다 이런 말이 생각납니다. 오늘 참 멀리서 와주셔서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AT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김재수 사장과 함께했습니다. 문화로 만나는 재미있고 유익한 경제, 경제 신간. 네, 금요일입니다. 경제와 관련된 책, 지식, 또 상식을 쌓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죠. 홍순철 북칼럼니스트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어떤 흥미로운 책을 소개해 주실 건가요? 예, 오늘은 역사에서 경영의 흥미로운 관점을 찾아보는 책인데요. 이 네. 조선사로 본 비즈니스 전략이라는 책을 준비를 했습니다. 조선사로 본 비즈니스 전략. 네. 네네. 사실 리더분들 가운데서도 요즘에 뭐 인문 교양책들에 관심을 많이 보이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네네, 그렇죠. 이게 역사라고 하는 게 단순히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인데요. 네. 사실 지나간 역사는 과거를 무대로 하고 있지만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일깨움을 선사해 줍니다. 그리고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통찰력도 주는데요. 네. 역사의 기업 경영의 노하우를 묻다라는 부제가 달린 이 책은 조선 역사의 주요 장면들로부터 21세기 글로벌 시장 환경에 맞는 비즈니스 방식을 찾아보는 흥미로운 시도인데요. 네.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조선사를 비즈니스적으로 해제하는 일을 즐겨하고 있는 저자 석사는 이 책을 통해서 혁신의 시대를 살아가는 생존 전략을 고민해보고 있습니다. 네. 상당히 목차가 흥미로운데요. 네. 이성계와 주 원장의 기업가 정신, 네. 이성계와 이질환의 파트너십,
태종의 인사 포트폴리오, 조선의 레오나르도 다빈치, 추사 김정희의 기술 경영 이렇게 정사에 등장하는 인물들부터 시작해서 네. 왕가에서 쫓겨나 길거리로 나와서 자신이 몸담고 있었던 왕족과 사대부를 고객으로 삼았던 어우동의 타겟 마케팅, 그리고 조선의 남심을 사로잡은 황진이의 푸시 마케팅과 풀 마케팅, 네. 임꺽정의 네트워크 효과, 이렇게 야사에 등장하는 흥미진진한 역사들까지 포함해서 모두 16개의 조선의 역사를 경영학적 관점에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인기리에 끝난 드라마 이방원을 다룬 드라마가 있었죠. 예. 그렇죠. 이런 이 사극에 대한 관심이 사실 한국인들한테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야기 굉장히 관심이 많으실 것 같아요. 이 경영이라는 건 결국 사람들의 이야기고 또 사람들의 이야기다라고 하면 시대를 일맥상통할 테니까요. 그렇죠. 혁신이 가속화되는 시기일수록 기업가 정신을 가진 인재가 필수적이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네네. 이 책은 세계제국 원나라의 하락으로 동북아 정세가 급변할 때 각각 조선과 명나라를 개국한 이성계와 주원장을 기업가 정신을 가진 대표적인 인물로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네. 봉건 사회에서 세계적인 변혁을 주도한 이들이 산업사회의 기업가와 같은 자질을 지녔다라는 해석입니다. 네. 세계의 절반에 해당하는 유라시아 전역을 호령한 역사상 최대 제국이 된 원나라도, 그리고 옛 대제국 고구려의 영광을 되찾자며 사만의 호족들을 통합해서 일어섰고 중국의 송나라마저도 눈치를 보던 강국이었던 고려. 사실 시간이 지나면서 건국 초기의 혁신의 의지가 사라지자 부패하기 시작했는데요. 네. 이 과정에서 이성계와 주원장이 인디언 주술사에서 유래한 레인메이커와 같은 단어에 어울리는 가망했다라고 책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 보통은 그냥 위화도 회군 이렇게 5글자만 외웠는데 이성계와 주원장이 어떤 의미로 이 레인메이커 역할을 했다는 걸까요? 그 내용은 또 어떤 건지 좀 궁금해집니다. 예, 이성계와 주원장은 당시 사실 어려운 상황을 감내해야 됐던 민초들에게 주술사처럼 단비를 내려준 인물들이었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레인메이커의 의미인데요. 네네. 고려의 이성계는 변방 함경도 영웅의 일개 무장 출신이었잖아요. 당시 네네. 체제 속에서 주도적인 위치에 오르기 어려운 신분이었지만 현실적인 한계를 도전 정신으로 극복하고 부패한 고려 조정의 대안이 되고자 몰두했습니다. 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 정두전을 비롯해서 그의 집념에 동화된 주변 사람들이 사력을 다해서 목표를 향해서 함께 전진할 수 있었는데요. 네네. 명나라를 세운 주원장 역시 마찬가지였다라는 거죠. 징기스칸 이후에 원나라가 세계 제국으로 군림하면서 지배층을 몽골 사람들로 채웠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중화민족이라고 자부했던 한족의 자부심이 여지없이 짓밟힌 상태였죠. 이때 최고 빈민 출신이었던 주원장이 이 한족들의 한을 알고 원황실은 몽골로라는 슬로건을 내세우면서 이런 주원장에게 한족이 충성을 다했고 사명과 비전을 제시했고 공유하면서 이들 이성계와 주원장은 레인메이커의 역할을 해주었다라고 지금 분석하고 있는 겁니다. 예, 이 단비 역할을 하는 것들, 이 단비는 정말 이 대중들이 아주 필요로 하는, 백성들이 필요로 하는 일일 텐데 새로운 비전과 사명을 제시하는 리더의 역할, 이 모든 지도자들이 그런 리더십을 발휘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또 그럴 수도 없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500년을 이어왔던 조선도 결국 쇠락의 길을 걷게 되지 않습니까? 네. 책에 보면 흥선대원군과 명성황후의 권력 투쟁을 소개하면서 변화 전략 로드맵의 중요성을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미래는 수동적으로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는 예측되어야 되고 동시에 건설되어야 된다는 게 바로 변화 전략 로드맵이라고 그럽니다. 네. 이 조선 말기 흥선대원군이 집권할 무렵에 세계는 산업혁명 이후에 봉건왕조에서 근대 국민국가로 패러다임이 급격히 전환되는 시기였습니다. 네. 하지만 우리나라는 어땠나요? 이 시아버지와 며느리의 권력 다툼 때문에 조선의 운명이 사실은 백척간두의 상황으로 몰리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아이러니한 점은 개혁을 시도한 흥선대원군이나 국제 정세에 밝았던 명성황후 모두 개혁을 외치고 꿈꿨다라는 겁니다. 네. 하지만 변화를 이끌어낼 만한 유효한 전략이 나오지 못했는데요. 그 이유가 뭘까? 저자는 세계가 봉건 질서를 해체하고 시민사회로 나아가는 시대사적인 흐름이 있었는데 이걸 읽지 못하고 개혁을 외치면서 왕권 강화라는 수구적인 목표에 집착했기 때문에
변하지 못했고 결국 조선이 철학의 길을 걷게 됐다라고 최근 평가하고 있습니다. 예, 개혁을 추구했지만 결국 자기 개혁이 안 된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지금도 뭐 중요한 선거를 앞두고 있는 시점입니다. 개혁을 외치는 분들도 많거든요. 이 책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목표를 위한 개혁 어떻게 떠올려 보면 될까요? 예, 패러다임이 변하는 상황에서 판 자체를 뒤집는 시도가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과거의 명성에 집착하다가 결국 나라마저 잃게 되는 상황들을 우리는 책을 통해 목격하게 되는데요. 동방에 해 뜨는 나라 조선과 필름의 제국 코닥의 쇠퇴가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 코닥 역시 필름 시장 1등의 명성에 집착하면서 변화에 따른 핵심 역량을 재정의하지 못했기 때문에 역사 속으로 사라져 버렸는데요. 사실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코닥이 이미 세계 최초로 디지털 카메라 기술을 개발했죠. 이 기술 특허만 1,100개 이상 보유했었습니다. 근데 이걸 상용화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기존 아날로그 시장의 호황에 취해서 변화를 무시하고 간과했는데요. 관료주의가 득세하고 조직 문화가 경직되고 설령 직원이 좋은 의견을 내도 경영진에서 묵살해버리는 조직에게 미래가 없다라는 사실 우리는 조선 왕조의 몰락 그리고 코닥의 사례로부터 배울 수 있는데요. 이처럼 이렇게 다양한 조선의 역사로부터 네.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을지 함께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홍순철 북칼럼니스트였습니다. 생생경제, 포스코, 모든 사람이 꿈꾸는 내일 롯데건설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많은 분들 사연 주셨네요. 0664님 생수 한 박스 선물 드립니다. 생생경제 잘 듣고 있습니다. 경제가 어렵다는 걸 느낍니다. 공항을 이용하는 손님이 줄었거든요. 저는 공항버스 기사입니다. 네, 건강 생수 드리겠습니다. 건강하게 잘 지내시고요. 7393님 공연 티켓 선물 드립니다. 내 마음에는 언제나 봄이 올런지 불황형 흑자 정답 주셨네요. 예, 마음에 불황형 흑자가 일어난 건 아닌지 걱정됩니다. 생생경제 월요일 오후 3시 10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김우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